킹무법인 유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보기로 했죠? 화제가 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더글로리 지금 시즌 1, 2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더글로리 속 법률 이야기,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솔이가 사실은 이제 전재준의 딸이란 말이야. 실제로 여기서 하도영이랑 전재준이 예솔이를 놓고 서로 내가 데려가려고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잘 발생 안 하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친딸이 아닌 걸 알았을 때 물론 그렇게 애착이 더 생겨서 이렇게 감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망감에 이혼을 결심하고 뭐 친구한테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구도는 글쎄 나는 상담하면서 잘 못 봤었던 것 같아. 저는 얼마 전에 그 선임했던 사건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10년 동안 이제 혼인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가지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남편분의 얘기인데 아내분이 계속 외박도 막 많이 하고 막 남자 문제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째 아들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와, 대박. 진짜 완전히 딱 그 드라마네. 완전 드라마네.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관계를 단전하고 싶으시냐 아니면은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시냐 여쭤보니까 그래도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예. 기른 정이 엄청 커.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 받아본 적도 있었죠. 술 먹다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친자니까. 그리고 요새는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라고 나는 물어본 질문을 한 술 먹다가 두세 번 정도 받아본 적 있거든. 일단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제 친생 추정이라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두 부부의 아이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도영과 박연진의 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제3자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깨트리려면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하도영의 딸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져야지만 나중에 전재준이 자신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맞지 않으니까 그것만 갖고 내 딸로 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그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극 중에서는 하도영이랑 박연진 그 둘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전재준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전재준 입장에서는 내 딸이 너무나 확실한데 박연진이나 하도영이 둘 중에 한 명이 소재기를 안 하면 내 딸로 못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못 찾아와요. 너무 되게 황당하고, 사실 이 얘기하면은 보통 경우에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재준 입장에서 사실은 거기서 가장 유효했던 전략은 진짜로 하도영은 너무 확고하게 예솔을 지키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박연진한테 딜을 쳐가지고 박연진이 천생부인의 소를 제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과 좀 지금 법제도가 조금 많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극 중에서의 핵심은 사실 보니까 박연진은 원래 그 예솔이가 하도영의 딸이 아니라 전재준의 딸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친생부인에서는 친부가 아니라는 걸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연진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네.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가지고 하도영 입장에서 방어할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 이거 해보자. 이런 거 좋아요. 주인공의 법률 위반 찾기. 왜냐면 잘 안 다루니까 당연히 넘어가고. 찾아보자. 그래.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거 얘기하기. 하나씩? 나는 쓰레기를 버린 걸 주워서 거기 있는 개인 정보들을 모자이크처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이사장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그 부분을 갖고 약간 압박을 줘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지. 이 부분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 있습니다. 최소 강요 정도는 될 거고 진짜 위력의 업무 방해가 될 수지도 크겠다. 현남 아주머니를 시켜가지고 최정의 핸드폰을 가져오잖아. 이거는 뭐 절도 교사 무조건 빼박이죠. 또 이제 이거 되게 마지막쯤에 나왔던 건데, 손명호를 사실은 다 박연진이 죽인 줄 알았는데 전재준 밑에서 일하는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막타를 쳤다는 게 이제 밝혀지잖아. 물론 그렇다고 박연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박연진은 결과적으로 뭐 중상해 내지는 상해가 될 거고 결국은 죽인 거는 그 친구의 죄책이 될 건데 이 친구가 이 사실을 문동은한테 알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문동은은 아니야 이건 박연진이 죽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이제 숨겨주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죄가 당연히 될 거지. 그 다음 이거는 현남 아주머니의 딸을 현직 교직원이 과외를 하는 거잖아. 이건 아마 학교 교직원으로서 법률을 위반하는 측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은 과외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학원법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법에 있어서. 예. 그 문동은이 이사라에게 마약을 건네주기 위해서 실제로 마약 유통상을 만나가지고 마약을 사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것도 당연히 처벌받죠. 그건 빼박이지 뭐. 예, 이건 처벌받죠. 마약은 사실은 어떤 동기로 인해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손에 하여튼 수수한 것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가 지 있을까? 6개나 나왔네요 벌써. 도박죄가 아닐까요? 그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일시 오락인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거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고스톱이나 이제 포커 같은 거를 치는 경우도 큰 돈을 걸고 그냥 명절끼리 가족끼리 하는 경우는 일시 오락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돈이 일정 이상 정도 액수가 넘어가면은 이건 일시 오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례 기준으로 얼마까지는 도박이고 얼마까지는 도박이 아니냐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의 모인 경위, 둘 사이의 사회적 위치, 둘 사이의 수입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 정도면 얘네들한테는 일시 오락이겠다 아니다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대사가 나와. 둘이서 이제 2만 원짜리 판을 한 다음에 하도영이 이제 5만 원짜리 하자고 하니까 이러면 도박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문동은이 얘기한 게 나오는데 뭐 도박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 정도 이 내기 바둑을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접근을 사실 했거든요. 나도 그런 면도 있어. 도박이라는 게 그 우연성이라는 요소가 가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결과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그건 도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 판결 중에 그 내기 골프가 있잖아요. 내기 골프. 물론 그 골프라는 게 그 당사자의 이제 역량이 당연히 중요시 되는 건 맞지만 뭐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연성의 요소가 당연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도박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하는데 바둑에는 사실 우연성이 개입할 요소가 별로 거의 없어요. 지금 돈을 걸고 하더라도 저는 애초에 이게 도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재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범죄가 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전재준이 이제 만났을 때 좀 알록달록해졌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이 얘기가 전재준 입장에서 이거 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예훼손이지.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될 수 있겠죠. 너 세계야 뭐 생명에 약간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좀 더 비꼬는 듯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사소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 엄청 처벌될 요소가 많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은 이런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아름답게 그려져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도 가해자 못지않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냥 드라마니까 저희도 오늘 뭐 이걸로 문동은을 처벌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보고 되게 경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요새 가정폭력이 되게 많고 특히 가정폭력을 넘어서 가정성범죄도 많은데 그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사람이 내가 평생 어디 도망가도 나를 계속 추적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틀린 말입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 내 가족이면은 등초본을 다 띄워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서 이렇게 내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은 내 주민등록 등초본에 그걸 발급받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틀린 얘기고 이번에 사실 그 기사도 나긴 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서 정부 기관에서 짤막하게나마 입장 표명도 했더라고. 이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라 라고 입장 표명까지 했더라고요. 법률 제도라는 게 늘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개정하고 하는데 이런 거 되게 합리적인 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더글로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참
유행할 때 그 사건 리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서 요것들 좀 재미있거나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얘기,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이런 형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